1.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란다. 세상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아이는 벌써 저걸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일까? 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빨리 자라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아이도 있고 조용히 자라는 아이도 있고 갑자기 성장하는 순간을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의 속도와 방식은 틀린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특성이고 개성입니다. 느리거나 조용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그 뿌리는 나중에 더 큰 나무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속도는 예측할 수 없고 빠르다고 해서 더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빠르게 발전했던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멈춰 서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저학년 때 느렸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아이의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다. 아이들은 말이 없다고 해서 내면까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아이들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마음을 천천히 열며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을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 신중한 아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아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이 아이들은 자기 속도로 조용히 성장하고 있고 그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조용한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내면에서 천천히 소화하고 정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과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들이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성장 과정입니다. 미국 학교의 카운슬러들은 조용한 아이들과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용한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놀랍도록 깊고 통찰력 있는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용한 아이들은 창의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상상력을 펼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조용함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3.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깊게 배운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반면 천천히 배우는 아이는 깊게 배웁니다. 빠르게 배운 아이는 빠르게 잊는 경우가 많지만 천천히 배운 아이는 오래 기억하고 오래 유지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딥러너 즉 깊게 배우는 아이로 부르며 실제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성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이 쌓고 있는 것이고 그 깊이가 언젠가 크게 연결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덧셈을 배울 때 어떤 아이는 하루 만에 이해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우는 아이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만 느린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입니다. 빠르게 배운 아이는 덧셈 방법을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수의 개념이 무엇인지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천천히 배운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고 구슬을 옮겨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수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는 나중에 곱셈, 나눗셈, 분수로 넘어갈 때 훨씬 탄탄한 기초 위에서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빠르게 배웠던 아이들 중 상당수가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이해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기초가 부족해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배웠던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잘 따라가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응용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4.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아이의 성장이 시작된다. 많은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같은 학년 아이들과 비교하고 나보다 먼저 가는 아이들을 보며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아이가 가진 속도와 계절을 흐리게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른 시기에 꽃이 피듯이 각자의 계절에 맞춰 피어납니다. 봄에 피는 아이도 있고 여름에 갑자기 크게 피는 아이도 있고 늦가을에 뒤늦게 피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피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안정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부모의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는 벌써 책을 읽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글자도 못 읽어.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 목소리 톤, 한숨 하나까지도 모두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학습 부진이 아니라 자존감 저하입니다. 공부는 나중에라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도하고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합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하는구나. 작년에는 이걸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네.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말이 없어도 친구를 배려할 줄 알고 느려도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셋째, SNS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SNS를 통해 다른 아이들의 성취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땡땡이는 벌써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대. 땡땡이네는 벌써 영어로 책을 읽는데. 이런 정보들은 불필요한 비교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잘된 순간만 편집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 아이의 작은 성장 신호들. 아이들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으로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전에 못하던 걸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할 때, 학용품을 스스로 챙길 때, 리세스에서 혼자만 있던 아이가 누군가 옆에 오면 살짝 미소를 지을 때,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때.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성장 신호입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이런 미세한 변화를 성장의 핵심 지표로 봅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이 말해주는 성장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 숙제를 혼자 꺼내서 하려고 하는 것, 동생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는 것, 저녁 식사 후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두 책임감과 독립성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감정 표현도 중요한 성장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졌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슬플 때 나 지금 슬퍼라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친구가 놀리면 바로 울었던 아이가 이제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친구와 싸웠을 때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친구가 슬퍼하면 옆에 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아이의 큰 변화만 보려고 하지만 실제 성장은 아주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밥 먹을 때, 놀 때, 숙제할 때,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용한 아이의 선택적 사회성. 조용한 아이라고 해서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아이들은 관계를 넓게 펼치는 대신 깊게 만듭니다. 여러 아이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단 한 명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깊은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먼저 관찰하고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를 찾고 작은 계기 하나로 마음을 엽니다. 연필을 빌려주거나 작은 칭찬을 주고받는 아주 작은 순간이 친구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의 관계를 선택적 사회성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매우 건강한 관계 패턴으로 봅니다. 선택적 사회성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은 친구가 적지만 우정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 만난 친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를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한 사람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미국 학교의 카운슬러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이에게 친구가 몇 명인지 세지 마세요. 대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편안한지를 보세요. 실제로 인기가 많아서 항상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용한 아이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말하거나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팀을 정리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콰이엇 리더십,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부르며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조용한 아이의 사회성을 도와주고 싶다면 억지로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7. 성장은 갑자기 온다 연결의 순간.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말을 잘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하고 혼자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이런 순간을 커넥팅 모먼트, 연결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쌓인 수많은 작은 경험과 배움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이 연결의 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2학년에 오고 어떤 아이는 4학년에 오고 어떤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 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이는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씨앗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2학년 때 글을 전혀 읽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반 아이들은 벌써 챕터북을 읽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알파벳을 겨우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걱정했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건 아닌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학습 장애는 없었고 단지 발달이 느린 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3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느렸습니다. 4학년 초반까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가을 갑자기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고 책에 빠져들었고 몇 개월 사이에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5학년이 되었을 때는 반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순간입니다. 그 아이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익히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천천히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이 연결의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아이가 지금 무언가를 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재촉하지 않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8. 엄마의 믿음이 아이에게 주는 힘. 엄마들이 아이의 변화를 보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그 속도를 그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돼. 나는 내가 어떤 속도로 자라도 괜찮아. 이 말이 아이에게 주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흔들림을 주지만 엄마의 믿음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이는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이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너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정말 못하게 되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아이는 정말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육학 실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 학생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었지만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격려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그 학생들은 실제로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학업 성취를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믿음과 기대가 학생의 실제 능력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느리지만 깊게 배워. 우리 아이는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나. 우리 아이는 지금 자기 속도로 잘 자라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제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앞으로도 엄마들을 대신해서 미국 초등학교와 아이 성장에 대해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선배 언니 아스트리드였습니다.